네, 이번 시간에는 농업의 발명, 농사의 시작, 발명도 얘기했고 발견도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는지 조금 이따 아시게 될 것입니다. 농업의 발명은 실제로는 기원 자체가 이렇습니다. 곡식의 돌연변이, 제가 농업의 발견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냥 많은 곡식이 있었습니다. 벼도 있고 밀도 있고 야생의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 곡식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밤처럼 익으면 툭툭 그냥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익은 순서대로 떨어지고 나면 떨어진 그 곡식은 아마 땅에 떨어져 썩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걸 죽기는 쉽지 않을 정도로 흩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로서는 쉽지 않은 패턴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금 쌀이나 밀은 익은 상태에서 그대로 매달려 있습니다. 익으면 익을수록 벼가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그냥 매달려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형태의 곡식 중에 뭐 쌀을 생각해 보면, 벼를 생각해 보면 땅에 뚝뚝 그냥 익는 대로 떨어지는 것 중에 어떤 놈이 돌연변이가 나타났습니다. 계속 익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벼처럼 익은 상태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우리 조상이 지나가다가 그걸 발견했겠죠? 여기 뭐 괜찮은데? 그리고 그거를 가져다가 집 뒷마당에 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농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냥 땅에 떨어졌다면 농사로서의 가치가 없었을 텐데 바로 그렇게 매달려 있는 벼를 뒷마당에다 심으면 농사로서의 가치가 부여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농업의 발명, 농사의 시작은 농업의 발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돌연변이의 곡식을 발견한 게 농업의 시작일지도 모르죠. 바로 지금 곡식의 돌연변이를 잠깐 보시면 실제로 인간이 지금 테헤란이 여기 있습니다만 이란이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여기가 농사가 처음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딱 10,000년 전 정도에 여기서부터 농사가 시작된 것이죠. 정말 비옥한 그런 에어리어였습니다. 농업의 기원을 잠깐 볼까요? 열대지방에서 수렵과 채집을 하고 있던 우리의 조상이 이런 형태로 풍부한 자원으로 원래 유복한 집단으로 잘 살다가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식량이 필요하게 됐었겠죠. 근데 효과적인 사냥으로 인해서 사냥 도구도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 사냥감이 사람은 많아지고 잘 잡고 하다 보니까 잡을 수 있는 동물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사냥하는 남성들 간의 유대가 아마 먹이가 줄어들면 약화될 것입니다. 유대가 약화되기 시작했죠. 식물 채취의 증가로 여성의 역할은 또 증진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점차 바뀌어간 과정이었죠. 일부의 수렵 채집인이 계절적인 혹은 장기적인 기아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겨울철에는 동물을 잡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힘이 약하거나 사냥 기술이 떨어지면 굶기 딱 좋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 형태로 굶은 이 수렵 채집인은 다른 방법을 채택하게 된 것이죠. 바로 농사를 짓거나 목축, 자기 집에다가 동물을 키우기 시작한 것이죠. 목축과 경작의 동기는 수렵 채취의 불확실성에 대한 완충입니다. 영 시원치 않게 잡히지 않거나 채취하기가 어려우면 내 뒷마당에서 농사를 짓거나 우리 집에 소나 돼지가 있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들이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분량을 빌려주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실제로 돈이 많은 쌀이나 밀이 많은 사람이 일단 계급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높은 지위를 갖게 될 거라는 것이죠. 목축과 경작은 점점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의 말씀드렸던 수렵이나 채취보다는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수수의 기원을 볼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돌연변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도 그랬지만 옥수수도 돼지 옥수수라는 야생에 있던 이 옥수수가 나달이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고, 원래는 이 돼지 옥수수를 도구로 깨야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돼지 옥수수는 야생에 있는데 정말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어서 먹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옥수수에 돌연변이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형태의 옥수수인데 금빛의 나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1만 년 전에 돼지 옥수수의 돌연변이가 덜커덩 저렇게 만들어졌고, 역시 어떤 우리의 조상 한 분이 딱 보고 이거 껍질이 단단하지가 않네. 그러고선 그 돌연변이 놈을 딱 갖다 놓고 뒷마당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지금의 옥수수가 된 것이죠. 중앙아메리카 문명의 탄생에 바로 이 돌연변이 옥수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돌연변이의 발견, 쌀이 되던 밀이 되던 옥수수가 되던 지금 여러 형태로 우리가 먹기 쉽게 된 돌연변이가 나타났던 것이 굉장한 발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보존을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많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물기가 적은 곡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쌀, 밀 보면 물기가 없죠. 그러니까 잘 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물기가 많은 곡식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오랫동안 저장해 놓고 먹을 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냥한 고기보다 실제로는 가축이 보존이 쉽습니다. 보존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정도로 그냥 키우면 상하지 않고 계속 키우면 사냥한 고기야 갖다 놓으면 금방 상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소나 돼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과일잼 형태로 실제로는 여유가 있을 때 그 과일을 그냥 두지 않고 잼 형태로 만드는 기술만 있다면 당분이나 비타민을 저장해 놓다가 저장했다가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김치가 없는 지역에서는 김치라는 걸로 그냥 지칭을 했습니다만 채소를 저장하는 소금 등을 이용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겨울 동안 차에서 비타민을 공급받듯 김치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말리거나 아니면 소금으로 염장을 하여 그 형태를 그대로 그 채소가 없을 때 취할 수 있게 된 셈이죠. 식품의 보존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쓰고 있는 최고의 그리고 최초의 방부제는 소금입니다. 아직도 가장 좋은 방부제로 알려져 있죠. 많은 지역에서 전혀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금으로 염장을 합니다. 어떤 에어리어는 물고기에, 어떤 에어리어는 채소에, 어떤 에어리어는 육류에 소금으로 염장을 하여 인류의 건강에 크게 기여한 셈이죠. 식품을 보존하려고 무진 애를 썼던 우리의 조상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이유식의 개발을 한번 볼까요?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는 이유식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유식이 우리에게 또 기여했는지 한번 보시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젖에만, 모유에만 의존하던 아이가 이유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곡류로 만든 부드러운 이유식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젖을 띠고 만들어 놓은 이유식으로 젖 대신 영양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는 수렵 채집인의 식단이 가장 훌륭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다양한 형태의 음식을 계절별로 정말 랜덤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채취할지 어느 동물을 잡게 될지 아무도 예상 못하고 식단이 결정되는 셈이죠. 최고의 식단입니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편식을 하고 있는 셈인데 수렵 채집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훌륭한 식단을 가지고 있던 수렵 채집인들은 결국은 이유식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동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농업을 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출산의 간격도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젖을 물고 있으면 배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수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연적으로 피임이 된다는 것이죠. 2년이나 3년 동안 계속 아이가 젖을 물고 있는 상황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식을 하는 순간, 농사를 지어 곡물로 이유식을 딱 만들어서 먹이는 순간 모유로 수유하는 건 아마 이제 중단됐으니 배란은 시작될 거고 출산율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모유에만 의존했던 아이들은 실제로 엄마가 충분히 수렵이나 채집을 하지 못하면 모유가 나오지 않기에 아이의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유식을 딱 먹이는 순간 실제로는 출산율과 함께 사망률도 낮아질 수가 있겠죠. 농사가 이유식, 아이에게도 출산율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업에 따른 사회 변화를 한번 볼까요? 농업이 또 사회적으로도 많이 변화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 인간이라는 제목하고는 조금 안 어울리지만 이런 인문학적인 내용과 함께 뒷자락엔 또 생물학적인 내용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 따른 사회 변화 첫 번째 한번 보시죠. 도시화와 계급 구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땅을 가진 자가 나타나게 되고 땅을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는 수확량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적게 가진 자가 배가 고파 결국은 많이 가진 자에게 그 곡식을 여러 가지를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변질된 종교 원리와 근본주의가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농사를 짓다 보면 비가 원하는 만큼 딱 왔으면 좋겠는데 자연현상은 그렇지 못하죠. 기후제를 지내게 되고 그 기후제는 결국은 종교와 연결되어 여러 가지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질된 종교 원리에 농업에 따른 사회 변화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군대와 전쟁이 태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가진 자를 향해서 결국은 적게 가진 자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가서 뺏어올 수도 있고 어차피 전쟁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시작할까요? 정착생활과 건강에 해로운 생활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도시화와 계급을 설명드렸었는데 수렵, 채집, 채취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을 때는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했는데 결국은 농사를 짓다 보면 목축을 하다 보면 어떤 한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동 거리가 줄어들게 되죠. 운동량이 적지 않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해로운 생활이 되었죠. 단조로운 식단도 이 내용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그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인구 증가로 인해서 물 등의 자원을 분배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따라서 불만족스러운 사람도 있고 어차피 큰 땅을 가진 자와 작게 가진 자의 계급, 불평등 여러 가지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적어도 틀림없는 것은 수렵, 채취, 채집했을 때와는 다른 계급 구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연과 맞서 자연을 통제하려는 욕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 뒷마당에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해 씨를 뿌려놓고 모내기를 끝낸 뒤에 벼에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게끔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의 개념으로 기우제를 드리고 당연히 비가 많이 오게끔 하여튼 자연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연과 맞서서 이렇게 통제하려는 욕망은 종교로 승화되게 되었고 결국은 광신의 씨앗을 뿌리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 셈입니다. 전쟁의 원인도 제공하게 되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사에서 수확한 양이 적으면 옆에 많은 창고를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 되겠죠. 현대 세계로 진입하면서 식량 공급의 통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 세계로 진입할 때는 식량 공급이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5만 년의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큰 혁명은 인터넷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장한 산업사회도 아니며 운항수단 이런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농사를 지어서 먹거리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 어느 시점에 수확을 하면 어느 정도의 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수렵이나 채취, 채집인들은 생각도 못했던 계획입니다. 수렵, 채집 이런 그런 형태로 먹거리를 얻었던 우리의 조상은 실제로 계획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 농사와는 다른 형태였다는 것이죠. 9세기의 원숭이와 유인원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유인원들하고 모두 다 거의 평균 집단 규모 몇 마리씩 이렇게 모여서 사는지를 한번 보면 뇌 크기와 관련이 깊습니다. 다시 말하면 뇌 크기에 따라서 집단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뇌가 클수록 집단 규모가 커집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와는 어떤 관계가 머릿속에 정돈이 되어 있어야 그 규모가 집단이 결국은 유지된다는 것이죠. 큰 뇌일수록 뉴런의 연결성이 높아서 개체들이 더 많은 사회적 관계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고 점점 큰 뇌를 갖게 된 9세기의 원숭이에서 오른쪽에 보면 유인원으로 가는 조금 꼬리가 긴 형태의 9세기의 원숭이에서 오른쪽에 있는 유인원으로 갈수록 꼬리는 짧아지고 앞발은 길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뇌가 점점 커지게 됐고 규모가 점점 집단이 커지게 된 것이죠. 물론 이 다음에 있는 인간도 집단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지게 되게 되겠죠. 평균 집단 규모가 뇌 크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인간 경우에 150명의 집단 크기를 이룰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균 집단 규모가 이렇습니다. 이것은 오랜 여러 가지의 우리의 농경 사회에서 있었던 습성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인간이 속한 모든 종류의 집단에 상당히 근접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평균 150명이 그렇다는 것이죠. 보병 중대나 전통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캐나다의 후터파 마을에 가보면 대충 저 정도의 150명 정도 되고 수렵 채집인 무리에도 보면 큰 무리의 경우 평균 150명 정도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 명수를 그대로 유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병 중대나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캐나다 후터파 마을의 명수가 비슷하다는 건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죠. 바로 150명의 이 평균 집단이라는 것은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크기 그리고 그
뇌가 가지고 있는 이 뉴런의 커넥션, 서로의 연결관계가 이 정도를 가장 적합하게 생각한다고 추정이 됩니다. 불로 요리하여 다른 동물보다는 좀 더 큰 뇌를 갖게 됐고 당연히 많은 퍼센트의 영양분을 쓰고 있는 바로 그 큰 뇌가 이 정도의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